시작할까요? 예, 이제 차도 다 됐네, 그죠? 예, 그럼 제가 소개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여기 마부디 명상심리대학원의 주임 교수로 있는 김경일입니다. 주로 제가 하는 이 강의는 상담 심리학을 전공해서 상담 심리와 관계되는 여러 그 주변 학문들을 주로 대학원에서 강의를 해 왔습니다. 여기서도 하고 있고,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행동주의 심리학이나 인지 심리학이나 정신 분석학, 그리고 분석 심리학, 그리고 그 밖에 동양 사상과 관계된 심리학 분야들, 특히 이제 불교의 초기불교, 대승불교, 선불교까지 이렇게 해서 쭉 강의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 중에 제가 제일 자신 없는 강의가 행복론 강의입니다. 이 강의가. 물론 대학원에서도 이 강의를 쭉 있을 때는 해왔습니다만, 이 강의가 이게 좀 자신이 없다는 거는 그 뭐 내용이 어렵거나 또는 이것의 어떤 학문적인 어려움보다가 행복론이라는 거는 실제 강의하는 사람이 자기가 행복하게 살고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이 진짜 행복론 강의가 되는데, 행여나 본인은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남에게 이렇게 하면 행복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 조금 좀 모순될 수 있죠. 그런 이야기가, 그죠? 자신은 행복하지 않으면서. 특히 우리 뭐 한국 사회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행복론 강의 아주 유명한 사람이 뭐 자살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 분야는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 수 있으면서 하면은 참 일치되고 좋은데, 근데 그 점이 그렇게 자신 있게 다가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야기하는 것도 무슨 이 모든 인간의 어떤 행복을 망라해서 이야기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제 자신이 살아온 그 삶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그 학문의 세계,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기는 풀어나가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제 자신의 주관적인 이야기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과정에 일반적인 이야기도 물론 하겠죠. 그런데 그 일반적인 얘기가 어쩌면은 우리 모두들에게 뭐 설득력이 있고 해당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건 그의 행복이죠. 그건 그의 행복. 그러면서도 제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 오늘 뭐 길지 않는 시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거나 저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것이 있으면 오늘 여기 참여한 보람이 되는 겁니다. 제 이야기에서 그저 조그마한 거 하나 가슴에 담아갈 수 있으면 돼요. 또 뭐 이게 유튜브로 나가니까 유튜브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뭐라도 조그마한 거라도 자기 행복에 보탬이 된다면 거기서 만족하시면 돼요. 제가 73학년도에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처음 입학해서 도서관에 가서 행복론에 관계되는 책을 거의 다 한번, 그 도서관에 있는 건 거의 다 읽다시피 했어요. 이제 대학 1학년생, 흔히 말해서 이제 프레시맨입니다. 신사는 학생인데,
도대체 행복이 뭐냐는 건 제가 대학 입학했을 때쯤인데 좀 화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는 기억 안 되지만은 톨스토이 행복론부터 해서 뭐 철학자들이 쓴 행복론 이런 책들을 두루두루 다 읽었는데 좀 금방진 얘기인지는 몰라도 그 다 읽고 난 뒤에 나의 솔직한 소감은 별거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별거 아니네. 이 많은 책들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리고 좀 시시하다 이런 느낌도 들었고요. 시시하다. 근데 좀 더 그걸 구체적으로 제가 그때 떠올랐던 건 행복이라는 거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오는 우월감이나 막 이런 걸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그 생각을 가졌어요. 책을 읽고 난 뒤에 나의 구체적인 느낌은 무슨 절대적인 기준으로 내가 얻는 게 없고 대부분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잘 사니까 행복하고 당신보다 잘났으니까 행복하고 뭐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행복론을 읽으면서 꽤 실망을 솔직히 했죠. 그 책을 읽다가 저에게 약간 신선하게 다가왔던 책은 전에 그 조계종 총무원장을 하셨던 이름이 갑자기 안 나. 그분이 누구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 대처비구 투쟁할 적에 비구계를 대표해서 굉장히 정화를 했죠. 그 스님이 쓰신 잃어버린 나를 찾아라는 책이 있었어요. 잃어버린 나를 찾아. 대학 1학년 나에게는 그 제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도대체 뭐를 잃어버리냐고, 뭐를. 또 찾기는 뭘 찾느냐고. 근데 그 책은 아무튼 제목 자체가 저에게 굉장히 신선하고 충격적으로 다가왔죠. 근데 그 내용 속에 무엇이 구체적으로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 제목 자체는 나에게 탁 꽂혔던 그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고부터 지금까지 50년 세월을 살았어요. 행복론, 책에서 읽던 행복론은 시시하다는 걸 느끼고 50년을 살았잖아요. 그죠? 50년 지나가는데, 그렇다면은, 뭔가 지금쯤은 남에게 이게 행복이다라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세월을 보냈죠. 그죠? 그래서 살아왔잖아. 근데 여전히 지금도 이것이 행복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자신이 없죠. 오로지 나의 주관적인 생각만 있습니다. 무엇이 행복이냐 물으면 지금도 역시 자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가끔 제 스스로 저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런 게 있습니다. 과연 당신은 남에게 지금 제가 하는 이런 강의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4군데서 매주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그러면 당신은 당신 말대로 살고 있느냐라고 내가 나에게 이렇게 자문해 봐요. 당신은 남에게 이야기하는 만큼 살고 있느냐고. 그러면 자신 없죠. 자신 없고 때로는 좀 이렇게 이게 숙연해집니다. 숙연해지는데 그런데 영 자신 없는 건 아니고 조금은 나도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내가 내 이야기하는 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꽤 노력은 한다. 내가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그래 살려고 노력은 한다. 그리고 하나 더 붙이면 그 노력의 결과가 좀 있긴 있더라. 예를 들면 그전에는 어떤 머릿속에 이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으면 잠을 못 자던 시절도 있었고 밤을 새우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렇게 남에게 전하고 내가 실천하려고 노력한 결과 이제는 걱정거리가 있어도 불과 5분 이상을 걱정하지 않고 잠을 잔다. 잠을 잔다. 이것도 일종의 성과만 성과죠. 성과죠. 그리고 또 그전에는 이렇게 좀 잘난 척 뻑인다든지 또는 그런 사람들이나 택도 없이 이렇게 어디 가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을 보면 좀 불편한 심정이 좀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이겁니다.
이제는 어디 가서 남이 뭐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도 그게 그렇게 내게 많이 걸리지 않는다. 그죠? 그런 정도 변화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또는 굉장히 내 자신은 내가 이야기하는 만큼 그렇게 행복하게 산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다. 그럼 여러분 역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삶에서 한 번쯤 이렇게 뭐 점검을 한다든지 살펴본다든지 그런 기회가 되면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공부는 하면은 조금씩은 나아집니다. 또 나아져야 되고 그렇게 가는 과정이 우리가 이런 공부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이죠. 아주 근원적인 질문인데 근데 이 질문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뭐 구체적인 게 잘 없잖아요. 어쩌다 우리가 여기서 잠시 여러분과 내가 만나고 헤어질 때 여러분 나가면서 혹시나 이런 인사를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오늘 선생님 참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행복은 무엇을 뜻할까? 그러면 또 어떻게 우리가 인간관계 하다가 뭐 저녁에 차를 하든 또는 뭐 식사를 하든 술을 마시든 마치고 헤어질 때 가끔씩 행복이라는 단어를 쉽게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쉽다 해서 그걸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오늘 뭐 선생님 행복했습니다. 이러고 가거든. 그 표현 써도 되죠. 그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행복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써요. 많이 씁니다. 근데 쓰는 사람마다 그 행복이라는 글자가 뜻하는 내용의 차이가 있죠.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은 왜 사느냐 물으면 저는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때 하는 그 행복하고 그냥 여기서 우리가 짧은 시간 이야기 나누고 헤어질 때 던진 오늘 행복했습니다. 또 술 한잔 먹고 헤어질 때 오늘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행복이라는 용어는 다 같지만 그 내용 구성물은 모두 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오늘 제가 원고 준비된 대로 조금 더 내용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뒷부분에는 여러분들이 뭐 하고 싶은 이야기나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나 뭐 이런 걸 한번 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앞에 이야기처럼 행복이라고 했을 때 이 개념이 우린 통일된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른 개념을 갖고 산다. 어떤 사람은 아이가 시험 점수 잘 받아오면 그날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죠? 그것도 행복이죠. 아주 다양한 종류의 행복이 있는데 이 행복은 우리가 느끼는 주관적인 첫째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무슨 객관적인 그런 실체가 있거나 무엇을 이렇게 이룩하거나 얻거나 이런 데서 온다기보다가 그냥 그 순간순간 우리들의 느끼는 감정이다. 이걸 우리는 행복이라는 말로 이렇게 곧장 표현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서도 행복을 더 느끼는 사람이 있고 덜 느끼는 사람이 있죠. 그럼 아까 제가 아이 시험 이야기 했는데 시험 쳐와서 아이가 90점을 받아왔어요. 요즘 뭐 점수 의미가 옛날하고 많이 다릅니다만 그 받아쓰기 90점짜리 시험지를 보고 젊은 엄마가 행복을 느끼는 엄마가 있을 수 있죠. 참 행복하다. 이 느낄 수 있고 또 어떤 엄마는 100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주 행복보다는 100점도 아직 100점이 못 맞았냐 하는 뜻에서 못마땅한 그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자극이나 똑같은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우리들이 느끼는 행복은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다 달라요. 그럼 이렇게 우리 개개인이 느끼는 행복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좀 살펴보면 우리 자신들의 행복 지수가 좀 올라가긴 해요. 올라가죠.
이런 걸 모르고 살면은 뭐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불편하게 살게 되거든.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감정인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있나 하는 문제가 있죠. 그렇게 살 필요가 있겠냐고. 그래서 이 행복을 느끼는 그 뭐 조건도 다르지만 그 강도도 다 다르다는 거. 이걸 미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들의 느끼는 행복의 조건이나 강도가 우선 다르다 하는 거. 그럼 이제 어떻게 들어요? 나는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되느냐는 문제가 남죠.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늘 귀결은 그렇게 갑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뭐 우리가 좋다 또는 뭐 즐겁다, 재밌다, 시시하다, 재미없다 이 전부 우리들의 감정이에요. 다양한 감정들이 존재하는데 이 다양한 감정들은 결코 사람마다 같지가 않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미리 우리가 여기까지 동의를 하면서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행복에 대한 개인차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이 행복의 개인차가. 똑같은 상황에서도 더 행복한 사람이 있고 덜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개인차는 어디서 오는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래 될 때 우리 이것은 우리들의 기대 수준, 요구 수준의 차이도 있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뭐 바라는 것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 이런 데서도 오죠. 근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개인차가 크게 일어난다. 그 다음 생활 태도, 뭐 이런 유형들을 쭉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잠깐 우리가 심리학적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고 또 제 이야기도 곁들여 하겠는데, 이 행복에 대한 그 심리학으로서 가장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심리학이 긍정 심리학입니다. 이 심리학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인간의 행복이에요. 인간은 어떻게 해야 행복한가? 이걸 추구하는 심리학이에요. 긍정 심리학이.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 하면서 이 긍정 심리학을 하시는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 있는데, 자기가 써놓은 글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중학생인데 중학생 아들 보고 물었대요. 너는 장차 커서 꿈이 뭐냐고 물었더니 중학생이 하는 얘기가 자기 친구랑 둘이 이야기해 봤는데 하고 싶은 꿈이 사채업자입니다. 이러더래요. 사채업자. 여러분 사채업 알죠? 예, 그건 제가 옳다 그러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그건 우리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는, 우리 시대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하나의 얘기는 됩니다. 옛날 같으면 사채업은 참 좋지 않은 직업으로 평가받았죠. 그렇습니다. 아주 안 좋은 직업이죠. 왜냐하면 쉽게 고리대금업자 같은 거잖아요.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건데, 이걸 다른 이야기 하면은 노동력이 없어요. 그죠? 노동력이 없이 생산 활동을 안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래서 굉장히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만, 뭐 지금은 또 그 달라졌습니다. 아무튼 그 이야기에서 우리는 행복과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그 시사하는 행복은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행복의 조건은 돈이구나, 뭐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행복의 제일 중요한 조건이 돈이 되거나 이게 되는데, 아무튼 그거는 또 그런 경우를 제가 좀 뒤에 연결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 긍정심리학에서는 인간의 행복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요. 유전, 첫째 유전, 타고난다 이거죠. 타고난다. 유전이 행복을 결정하는 유전적 요인이 50% 정도를 봅니다. 50% 이상. 그러면 행복한 사람은 이미 태어날 때 정해져 있다는 거죠. 50% 이상이 그 유전으로 오니까. 유전이라 해도 되고요. 사실은 유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전이라면은 과학적으로 엄마, 아버지에게서 이어받는 게 유전이에요. 그대로. 그건 우리가 심리적인 요인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지는 않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착하다고 해서 아들이 착하냐? 그건 아니죠.
엄마 아버지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아들이 나쁘냐 그렇게 태어난 건 이거는 아닌데 다만 긍정 심리학에서 그 용어를 그렇게 써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용어는 적절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그걸 어떻게 쓰느냐면 그냥 선천이라고 해요. 선천. 태어날 적에 가지고 오는 거 있어요. 가지고 오는 거.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하여튼 태어날 때 가지고 오는 거. 그것이 행복하게 사는데 50%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두 번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저는 그 생활, 그 사람의 삶의 태도라고 봅니다. 삶의 태도라고 보는데, 그 긍정심리학에서는 그것을 학습된 낙관성이래요. 배워 얻는 어떤 낙관적인 이것이 행복에 한 30%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0%, 40%쯤 되게 40% 미친다 이래 보고, 그 다음에 환경의 영향을 10% 이래 봅니다. 유전 50, 학습된, 배웠다는 얘기는 배웠는 낙관성이 한 40, 환경이 10%. 그러면 우리가 뭐 물질이라든지 부모 잘 만나는 거라든지 복지국가에 태어났다라든지 이런 건 전부 환경이죠, 환경. 이 환경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10%밖에 안 된다면 굉장히 적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 부자가 되었다든지 출세했다는 게 전부 환경이에요, 이거는. 이 환경이거든. 이 환경이 행복에 미치는 건 10%로. 굉장히 낮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착각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뭐 잘 되면 행복할 줄 알거든. 잘 되면은. 그러니까 그거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랑 은 다른데, 태어날 때 가지고 오는 건 사실은 바꾸긴 어렵습니다. 이거는 근본 태어날 때 가져오는 거니까. 우리가 흔히 행복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굉장히 가난한 나라에서도 행복지수 굉장히 높게 나오는 나라들이 있죠. 제가 얘기한 뭐 부탄 같은 나라, 아주 히말라야 산악국가인데 사는 그 국민소득은 굉장히 낮습니다. 뭐 인도의 라다크라든지 또는 방글라데시, 비누아트 이런 나라들은 이 경제 서열은 전부 하위예요, 하위. 그런데 행복지수는 상위에 나오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그 지수로 따지면 10등 안에 들어갑니다. 한국이 굉장히 잘 살죠. 어디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여행 갔다가 한국 와보면 한국만큼 깨끗한 공중 화장실은 없다 이러잖아요. 진짜 공중 화장 깨끗하죠. 그런데 행복 지수는 늘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정말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 행복에 미치는 지수는 낮아요. 환경이. 그럼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가난한데 행복지수는 왜 저리 높으냐고.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고. 이게. 자, 그런 걸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저 사람들이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그 어떤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들이 살아가면서 익힌 삶의 태도라는 게 있습니다. 삶의 태도. 지금은 일단 태도라고만 이해해놓고 이 태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이런 것들이 행복을 미치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출생할 적에 50% 이상의 요인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별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삶의 이 태도가 출생의 요인들을 충분히 극복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출생할 적에 행복지수에 그런 게 낮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생활 태도가 그것을 충분히 이렇게 극복해 버릴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이론에 따르자면 우리들이 지금부터라도 행복하게 살려면 내가 살아가는 생활 태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이게 생활 태도거든요. 그리고 이 중에서 고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삶의 태도가 가장 핵심인 것 중이라고 해놓고 타고난 성품은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뭐 타고난 성품이라고 해도 제가 요 쓰는 건 불교에서는 종자라고 해요. 태어날 때 어떤 종자를 가지고 와요. 종자론이라는 건데 이 종자라는 용어가 참 좋습니다. 왜 좋냐면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종자로 하거든요. 또는 씨앗이에요. 출생할 때 다 그런 거 가져오는데 하나만 가지는 게 아니고 무수히 많은 종자를 가지고 옵니다.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죠. 또는 심리학적으로 그걸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무의식. 내가 모르는 뭘 갖고 온다거든요. 저 심리학적으로 들어가면은 무의식의 영역이 약 90%, 뭐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대충 한 90% 전후다. 그러면 내게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가 모르는 마음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한 90% 정도가 된다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뭐 또 심리학에서 원형이라고 그러고요. 태어날 적에 그대로 가져온다는 의미에서 원형이라고도 하고, 또는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면 성격입니다. 그 사람이 타고난 성격, 업이라고도 하죠. 또는 뭐 팔자, 동양사상에 네 팔자다 이런 이야기. 이런 게 좀 같은 개념이에요. 뜻은 들어가면. 그런데 요즘 뭐 여러분들 중에 혹시 MBTI라는 것이 꽤 요즘도 유행을 하죠. 사실은 뭐 한국 들어온 지는 한 40년 정도 됐습니다만 요즘 또 그것도 좀 뜨고 이렇게 하대요. 저도 그 MBTI 수련회 제가 제일 빠른 대구 경북에서 나면 제일 빠른 그 강사를 했는데 전 손 놓은 지는 그거 쓰지 않습니다만 뭐 참고만 하죠. 참고만 하는데 거기서도 뭐냐면 성격은 불변이에요. 원칙적으로 안 바뀌는 거예요. 성격은. 그럼 우리가 굉장히 절망스럽긴 하죠. 그러나 안 바뀌지만 본인이 죽기 살기로 노력하면 바뀐다 이래 됩니다. 본인이 노력해. 남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노력하면 바뀐다 그러는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꾸기 어려운 것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가져오는 거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바꿀 수 있는 건 삶의 태도밖에 뿐이에요. 환경도 내가 바꿀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만일 우리 한국 사회가 여러분들 굉장히 사는 게 불편하다면 여러분의 힘으로 한국 사회를 바꿀 능력은 없습니다. 못 바꿔냅니다. 안 되잖아요. 그 못 바꾸는 이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결국 내 태도를 바꾸는 수밖에 없죠. 내 태도를 바꾸어서 우리는 행복 지수를 높여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이 삶의 태도는 어떤 것이면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 이걸 이제 살펴보는 것이 뭐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될 수 있죠. 우리는 이 태도를 바꾼다면 태도가 굉장히 총체적이고도 아주 좀 약간 막연한 느낌이 들죠. 이걸 좀 구체화시키면요. 우리는 태도를 좀 구체화시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태도의 요소 중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말실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크게는 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내 머릿속에 난 늘 무엇을 생각하고 사는지, 그 다음 내 말투가 어떤지, 세 번째는 나는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렇게 나면 이제 구체화되죠. 구체화되는데, 우리는 내가 내 눈으로 나의 생각을 살펴보면 늘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 내가 하는 생각은 괜찮다 이래 되어버립니다. 남은 이쪽을 볼 적에 네 그런 생각 하지 마라 이래 하는데 그 본인은 자기 생각을 자기가 보기 때문에 괜찮은 것으로 이해도 하고 그렇게 평가를 해버리죠. 그래서 우린 첫째 어떤 나는 생각을 하느냐 하는 건데 뭐 가장 쉽게 하면 늘 머릿속에 아침에 눈 뜨면은 난 오늘 누굴 위해서 무엇을 또 어떻게 좋은 일을 할까? 남과 뭐 좋은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가 하면은 뭐 좀 드물게는 아침 눈 뜨자마자 뭐 어떻게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하고 올 점심은 누구에게 얻어먹을까?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특별한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고 뭐 종류가 있는데 처음에 우리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들이 하는 생각 자체를 굉장히 아름답게 좋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두 번째 이 말투라는 것은 설명하기 꽤 어렵지만요. 요즘은 뭐 소통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이 시대에 화두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가까이 있는 부부 간에 또는 가족 간에 친척 간에 해보면 누구랑 대화를 하면은 굉장히 편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구랑 대화를 하면은 꼭 내가 다친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랑 대화하고는 꼭 뒤에 뭐가 마음에 찜찜해 걸립니다. 그럼 그 상대방의 원인이 있잖아요. 어떤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불편한가?
저 사람은 어떤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편한가 하는 게 있거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보기가 어려우면 여러분과 관계하는 남을 보세요. 남을. 여러분이 관계한 남을 보면은 그게 느껴집니다. 가게 가가지고도 또는 식당에 가서 우리가 추가로 반찬을 하나 달라 할 때도 요즘 이모란 말 쓰잖아요. 많이 쓰잖아. 이모 요거 반찬 더 주세요 할 때도 그 이모가 하는 말투가 시킨 사람을 즐겁게 할 수도 있고 좀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간단한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은 늘 그런 말투를 가지고 있거든요.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제가 한번 그런 학생들하고 갔다 식당인데 여러 반찬을 놓는데 그 접시 안에 그 반찬 구성물이 너댓 가지가 들어가요. 그런데 고기는 너댓 가지가 들어있고 이쪽에는 한 3가지밖에 뿐이에요. 똑같이 뭐 이렇게 하다 썩다가 보니까 그래서 그 종업원이 왔을 때 물었거든. 여기에는 뭐가 없습니다. 이랬거든. 뭐가 없습니다. 이 종업원이 받는 얘기가 안 그런 뭐라도 안 그렇게 이야기해도 압니다. 이렇게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 내가 듣기로는 행여나 먹어놓고 지금 이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들려버린단 말이죠. 실제 없어가지고 여기는 없다 했는데 그러면 똑같이 추가로 갖다 주더라도 얼마든지 기분 좋게 이야기하고 갖다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말투는 그 당사자는 일관되게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이 말투도 우리 자신의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행동은 당연히 그렇겠죠. 행동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사소한 것 같으면서도 남에게 굉장히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사소한 것도. 그런가 하면 사소한 것 같으면서도 남에게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있거든. 본인들은 잘 모릅니다. 늘 이제 여러분들이 내 이야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알고 싶으면은 집에 가서 한번 물어봐도 돼요. 같은 배우자에게. 여보, 혹시 내가 이 행동하거나 뭐 말하는 중에 당신 들을 때 좀 불편한 게 있나 없나 이렇게 한번 물어봐도 돼요. 그럼 그 사람 상대방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물어가지고 대답할 수는 있는데 상대방이 이런 말씨를 고쳐라면 기분 나빠 안 고칩니다. 만일 적극적으로 알고 싶으면은 우리 자신의 태도 중에서 이 3가지를 타인에게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적에 우리의 생활 태도를 바꾸는 출발이 생각이라고 했는데 이건 딴 말로 마음입니다. 근본 마음에서부터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우선 알고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중에 이 생각의 틀이에요. 이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이미 내 안에 틀로 굳어버린 거예요. 굳어버렸다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살아가면서, 긴 세월을 살아가면서 수시로 나의 생각은 바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은 바뀐다. 굉장히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생각은 바뀔지 몰라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방식은 안 바뀝니다. 여기 틀이거든요. 늘 그 틀에서 나와요. 그 틀에서. 생각의 내용은 바뀔지 몰라도 사고방식의 틀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늘 그 범주에서 안 벗어나죠.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생각할 적에 자기를 늘 피해자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늘 피해자로 만드는 그런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가더라도 제일 미리 자기를 피해자로 만들어버리는 사고방식을 제일 많이 씁니다. 자기를 피해자로 만든다. 이거 여러분 이해가 될는지 좀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불합리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제가 쑥 써놨잖아요. 이거 낱낱이 설명하기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간단하게 하죠. 크게 보면은 자연주의 사고라는 건요. 사람은 그렇다예요. 사람은 그렇다. 그 다음에 당위적인 사고라는 사람은 그러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 차이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다. 어떤데? 자기 욕심대로 살지. 당연하잖아요. 자기 욕심대로. 사람은 그렇다. 어떤데? 지 잘난 모습 살지. 사람은 그렇다. 어떤데? 남에게 손내 안 볼라지. 이런 게 이제 뭐냐면 자연주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냥 당위적인 사고방식은 어떠냐.
친구 간에는 의리를 지켜야 하고, 부모에게는 효도해야 하고, 자식은 사랑으로 대해야 하고, 친구 간에는 의리가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 맞는 얘기죠. 근데 이러한 사고를 우리는 당위적인 사고라고 해요. 이 당위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세상살이가 좀 딱딱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이 요구 수준으로 타인을 보고 있거든요. 그 내 요구 수준의 행동이 안 나오면 그 사람을 그냥 낮춰봐 버립니다. 낮춰봐 버리거나 또는 비판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행복한 사람들은 인간은 그러한 존재다라고 봐요.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서운했거나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는 사람을 좀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내려놔 버리죠. 어떻게 친구 간에 돈을 떼먹을 수 있냐. 이래서 참 괴로워요. 그런데 친구처럼 돈 떼먹기 쉬운 관계가 어딨냐. 이래버리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데 여기서 우리는 사고방식에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는 너무 신념이 강하면 그것도 역시 행복과는 거리가 좀 멀어요. 너무 신념이 강한 사람들. 자기 신념에 충실하잖아. 그죠? 이런 사람들도 보면 특히 우리 시대에 만약에 정치적인 것이든 사상적인 것이든 어떤 뭐 그런 이념적으로 너무 신념이 강하면 그 개인은 그렇게 물론 전사가 되고 투사는 될 수 있을지라도 그렇게 행복한 것과는 거리가 생깁니다. 요 이야기는 지금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오해 소질이 있습니다만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요. 세상살이를 좀 너그럽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말하면은 세상을 좀 너그럽게 살아라. 남들이 좀 잘못하더라도 받아주면서 살아라. 이런 뜻이 됩니다. 제 이야기가. 그 다음에 삶의 태도를 좀 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구체적인 걸로 한번 살펴보면은 자기 반성한다는 게 내가 일기를 쓴다든지 내가 내 자신을 살핀다라든지 자기 성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뭐 흔히 뭐 TV 같은 데서 굉장히 잘못한 사람들이 이런 뭐 TV에 유명한 정치인 나오면 제 자신을 성찰하겠습니다. 그럼 뭘 하는데 성찰을 이걸 알아야 돼요. 성찰의 내용이 뭐냐고. 자기를 돌아보는데 그 돌아보는 핵심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는 거예요. 난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냐고. 이것이 우리 자신을 성찰한다고 할 때 그 삶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럼 구체적으로 가면 나는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돈 버는 방식이. 어떻게 돈 버느냐. 여러 다양한 방법이 있는 중에 예를 들어서 아주 건전하게, 건강하게, 남에게 도움도 주고 이렇게 돈 버리는 것도 있죠. 그런가 하면 뭘 남의 돈을 빼앗다시피 해가면서 돈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엉터리 없이 수익을 많이 내는 경우도 있죠. 투자는 조금 해놓고 이유는 확 가져가. 이게 좀 돈 버는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신들이 살 때 제일 미리 나는 어떻게 돈을 버리고 어떻게 돈을 쓰고 있나는 아주 구체적인 걸 볼 필요가 있어요. 돈 쓰는 걸 물론 뭐 가방 하나에 1,000만 원짜리 살 수 있어요. 그 명품 그럼 300, 500 하잖아. 그죠? 저는 명품 잘 모릅니다. 그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쓰는 자신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아, 나는 돈을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걸 알 필요는 있죠. 그걸 잘 살펴보면 그것이 때로는 완전히 허영심이라면 그거 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고 또는 비싼 명품 쓰는데 이게 남에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래 쓰는구나 하면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그런 걸 쓸 적에 남에게 기죽기 싫어서 이것도 별로 안 좋아. 이전 병리적인 원인이죠. 그런데 만약 내가 물어서 아이고 우리 보사님 가방 명품 좋네요 하면 아 나는 이 가방이 너무 멋져요. 너무 예술적이고 디자인도 좋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달라지죠. 그건 그 사람이 그 물건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비싼 걸 쓰는 건데 뭐 그렇게 이야기하려는지 몰라도 어떤 사람이 아 요즘 이런 거 다 메고 다녀요. 이러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남들에게 빠지기 싫어서 그걸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투자를 하더라도 해야 되고, 그 다음 여러분 건강 관리하는 방법도 행복에 아주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어떻게 건강을 관리하고 있냐 봐야 되죠. 어떤 사람은 거의 매일 운동을 하죠. 생활 습관적으로.
그러면 도통 운동가는 담을 싸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행복감 멀어지잖아요. 자기 생활태도 자기가 봐야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늘 아침마다 108배를 합니다. 108배를 하고, 거의 아마 매일 기구 운동 이런 걸 해요. 늘 하는데, 그것이 하루 기분이 좋아지려면요. 아침에 그런 간단한 운동하면 하루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누워서 외출도 방에 가만히 있다 아침 밥 먹고, 그 다음부터 이래 움직이면 행복감 떨어집니다. 그럼 식사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가 한 10분, 20분이라도 바깥에라도 산책이라도 하면 되죠. 그죠? 이런 것들이 행복 지수를 높이는 자기 삶의 태도를 지금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난 살고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것이 결국은 우리 행복의 지수를 끌어올리죠. 인간관계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요즘 워낙 쉽지가 않아요. 저는 부처님 초기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도 참 지금 현대 우리 인간관계를 너무나 꿰뚫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부처님이 빨리어 경전에 보면 이래요. 인간관계는 전부 이익관계다 이러거든. 이익관계 때문에 너무 거기에 매달리지 마라 이렇게 돼 있다고. 부처님이 통찰한 것이 인간관계는 이해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 못 삽니다. 못 사니까 적당하게 여러분들은 인간관계를 잘 해나가야죠. 그럼 여러분들이 너무 나는 남에게 믿지는 거는 싫다. 이러면 인간관계가 안 되죠. 믿지는 거 싫다. 이러면. 난 무조건 덕 봐야 된다. 이러면 사람 없잖아요. 그럼 나이 들수록 어떻게 사는 게 좋냐면은 저는 가끔 이야기할 때요. 내가 남에게 100원어치를 덕을 봤으면 120원을 쓸 줄 아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참 좋을 거다. 그대로 100원 저 사람이 나한테 줬는데 내가 꼭 100원 쓰면 이것도 인간관계가 안 좋아져요. 왜 그러냐면 상대방은 뭔가 덕 보려고 하고 있잖아요. 덕을 보려고 하고. 그럼 내가 많이는 못 보여줘도 그 정도 10% 내지 20%만 덕을 보여줘도 관계는 아름답게 유지되거든요. 그런 지혜를 갖고 있으면 인간관계가 이어져요. 근데 너무 인간관계에서 나는 손내보는 관계는 난 뭐 하겠다 하면 인간관계가 끊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력이나 명예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우리가 너무 욕심 많은 사람이 있죠. 행복과 멀어요. 저도 제 주위에 요즘 워낙 이렇게 감투가 많은 시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정치권에서 감투했던 사람들이 이제 떠나고 그 사람들이 퇴직하거나 거기서 밀려나 있는 사람들의 산행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제 주위에. 가까운 친구부터 해가 아주 가까운 사람 보고 있거든. 다 제가 볼 때 많이 힘들어하는 걸 봐요. 그때 화려했던 그 타인으로부터 그 시선이 다 걷어져 버리죠. 이제 외로워집니다. 외로워지고 이제는 쓸 돈 없고 권력 없으니 누가 그 밑에 있나요? 그리고 그런 거 하면서 정치권에 들어가서 돈 다 써보잖아요. 나중에 나올 땐 본전 못 건지죠. 다 써보고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는 사람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나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는 종교활동도 행복과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난 지금 어떤 종교활동, 헌신과 사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늘 자기 자신을 살핀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생활 태도를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이래 살아도 되겠나 안 되겠나. 이런 것이 우리들의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죠. 여기서 제가 자기 성찰, 자기 통제, 자기 극복 이런 용어를 쓰는데 저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기서 마지막이 자기 실현이잖아요. 저거는 우리가 융심리학에서 최고의 이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늘 자기 꿈을 이루는 사람들. 이게 최고예요. 최고인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전에 그 전제 조건으로 우리 자신을 많이 살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의 진리라는 것은 굉장히 인간 중심입니다. 정의다, 진리다 하는 게. 그럼 우주 자체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우주 자체는 진리도 없습니다. 이 우주 공간은 그냥 무의미한 공간입니다. 이건 물리적인 진실입니다. 고전 물리학이든 양자 물리학이든 이 물리학적 진실은 우주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먼지예요, 먼지. 색즉 시공, 공즉 시각 딱 맞는 이야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느 순간에, 찰나의 순간에 우주가 다 만들어졌고, 그럼 이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느 찰나 순간에 지금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거죠. 이건 물리학적 진실입니다. 물리학.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그럼 이 몸이 어떻게 흔적도 없이 그래 됩니다. 소립자가 분해돼 버리면 그래 되거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너무 선인이 악인이 또는 뭐 옳다 그러다 이런 거를 갖고 살아야 돼요. 인간은. 그냥 인간 중 사는데 그런 기준들이 절대 불변의 무엇이다라고 생각하면 세상살이가 힘들어집니다.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알긴 알고 그 흐름을 따라 살 때 그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지금 그렇잖아요. 제가 클 때 이때 보면은 어머니들의 삶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식 식구 한 7명 되는 집에 가보면 전부 연단 없을 때 불 뗐잖아요. 웬만한데 다 불 떼고 했습니다. 연탄 뗀 집 나오기 전이니까, 그죠? 부엌에 앉아가 아침에 7명 밥 준비하는 게 엄청 일이에요. 아궁이 불 하나가 하잖아요. 그거 밥하고 그거 끓여내가지고 뭐 국이나 된장도 끓이고. 이런 시절에 있었는데, 그럼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방에 있잖아요. 지금 남자들 그래 있다는 쫓겨나죠. 남자들이.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시대가. 그럼 여기 옳고 그름이 있나요? 여자가 이래야 되고 남자가 이래야 된다니 옳고 그름이 어떻게 존재하나요? 그냥 시대 상황이에요. 그런 세월에 오면 그렇게 사는 것 뿐이죠, 우리는. 그런데 만약 이런 데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남자가 부엌에서 설거지 하냐 이러면 그 사람은 시대착오적이죠. 왜냐하면 이 시대의 공통적인 어떤 삶의 그 모습으로 이어질 때는 그냥 맞춰 사는 거죠. 그게 내 혼자 똑똑하고 기준을 가져 있어 본들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유연한 사람이에요. 삶을 유연하게 산다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중용이라고 해도 됩니다. 여러분 늘 삶을 중용으로 살아야 되는데 중용으로 살려면 우리 자신의 가치 기준이 너무 경직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려하고 봐주는 이 사고방식, 이것이 중용적인 삶이고 중용적인 삶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세상을. 긍정적으로. 이 긍정적이라는 건요. 그저 니도 옳고 나도 옳은 거예요. 돈 떼먹은 놈도 옳은 거예요. 왜? 쥐가 살기 위해서 돈 떼먹는데 어떻게 하냐고 이거.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야 되는 겁니다. 왜?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잖아요. 인간 존재가 그렇거든. 이기적으로. 그럼 이 세상에 이타적인 존재도 있나요? 남을 위해서 사는 존재도 있나요? 혹시 우리 김쌤이 있을까요? 남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 있나요? 뭐가 있을까요? 예? 좋아요. 성직자들도 그 정도 하는데, 근데 진짜 남을 위해서 사는 그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명이 예를 들어 일벌, 일하는 벌 있죠. 일개미 있죠. 일개미. 그 일벌 같은 거는 일생에 한 2주 정도 된다고 해요. 2주면 죽어요. 그 벌이 깨어나서. 그 2주 동안 일벌은 뭘 합니까? 꿀만 모아오죠. 꿀만 모아오고 2주 뒤에 죽습니다. 그러면 일벌은 새끼를 놓냐? 새끼 안 놓잖아요. 일벌은. 숙벌아, 그 여왕벌만 놓잖아요. 그럼 일벌은 뭐 하냐고, 보름 동안. 꿀을 모으는 거 말고 뭘 하냐고. 꿀 모으고 그저 여왕벌이 알을 까면 그거 키워요. 키우고 꿀로 먹여서 키우고 벌집 짓고 종일 일하고 그래 죽어버리잖아. 자기를 위하는 게 그거 어디 존재하냐고. 자기를 하나도 없지. 자기 DNA를 남기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건 또 별도 이야기인데, 인간이나 다른 어떤 생명체는 대부분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넝쿨 식물 같은 것도 보면 큰 나무에 기생은 식물이 있잖아요. 그 뿌리 박아놓으면 이 식물은 큰 나무가 죽잖아요. 그죠?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고목이 죽든 말든 내만 살면 된다 싶어서 자기 뿌리를 박아버리잖아요. 그 다음 또 우리가 곤충의 배에다가 산란하는 곤충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애벌레 같은 속에 알을 낳아버리거든요. 그럼 애벌레는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그 알을 낳는 이 곤충이 애벌레 생각합니까? 안 생각하죠. 너는 죽든 말든 난 내 새끼를 거기서 키우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게 이제 우리 쉽게 하면 동물이나
이 지구상에 사는 근본 생명체의 본성입니다. 본성. 근데 다만 우리는 문화를 발전시키고 교육에 의해서 자꾸 이타행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타행을 안 한 데서 여러분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 이기적인 존재인데, 그러다 어쩌다 이타행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굉장히 참 아름답게 보이죠. 참 신선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삶을 끌고 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또 알면 되고요. 아름다운 생각, 말, 행동, 요걸 해야 되는데, 요건 참고를 하고 넘어갈게요. 톨스토이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버릇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운명을 낳는다. 그럼 출발이 뭐냐? 버릇에서 시작이 돼요. 버릇에서. 요 톨스토이는 행동주의 심리학적인 관점이에요. 버릇이 그 사람의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운명을 만들고, 최초가 버릇이 되죠. 버릇이 되는데, 불교적인 관점은 행동주의라기보다는 우리들의 생각이 말을 낳고, 말이 습관과 행동을 낳습니다. 근본 출발은 생각입니다. 생각에서 비롯다. 틀렸다는 게 아니고 서로 저렇게 설명해도 되고 이렇게 설명해도 되는데, 앞에 톨스토이 설명은요,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저렇게 설명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이 일반적인 불교를 비롯한 이런 쪽에서는 생각이 가장 핵심이다. 생각. 여러분 늘 좋은 생각해야 됩니다. 그 뜻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좀 행복에 다가서서 이야기 몇 가지만 하고 잠깐 쉬도록 하는데, 몇 가지만 하면 뭐냐면,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참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왜? 인간은 욕망의 존재죠.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불교에서도 탐심치라고 탐심을 첫 번째로 꼽잖아요. 유교도 욕망이 근본 병입니다. 불교나 유교나 다 욕망이에요. 도교에서는 유위사상이라고 하는데, 유위라는 것도 따지면은 욕망이에요. 유위. 따지면 욕망이다. 우리 욕망으로 살아가는데, 이 욕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중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만족할 줄 알아야 행복하다. 욕심이 많으면 부자 되죠. 욕심 많으면 성공할 수 있고, 욕심 많으면 많이 채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행복과 바로 직결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멈출 줄 알아야 되죠. 멈출 줄 알아야 된다. 집에 가서 혹시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의 한번 유언도 읽어보세요. 보면은 이 사람은 한때 세계 최고의 갑부잖아요. 갑부를 했고, 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휴대폰의 모든 편리한 기능에 혁명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이 사람 개인으로 치면 인간 사회를 혁명적으로 바꿔버린 사람이죠. 근데 이 자신은 어땠습니까? 췌장암이 걸려서 57살에 병상에서 죽어갑니다. 57살이면 요즘 참 젊은 나이죠. 그 젊은 나이 죽서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그때 남긴 유언이, 이 사람이 이랬습니다. 내처럼 살지 마라 이랬거든. 내처럼 살지 마라. 왜? 욕망을 쫓아서 돈과 명예와 이런 것을 쫓다가는 내같이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래 하지 마라. 먹고 살만 하거든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하라.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한번 귀에 새겨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가 일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일 안 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은 행복과 거리가 아주 먼 사람들입니다. 생각이나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하여튼 일하는 게 좋습니다. 일하는 게 좋은데, 제가 여기 수월 스님 이야기를 잠깐 썼습니다. 수월 스님이라는 근세 대도인인데, 이분은 30대 후반에 득도를 해버리고 수마를 극복해버렸고 불망염주도 없애버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신통한 능력을 갖춰버린데, 평생 잠을 안 자고 산 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밤새워서 집신 만들고, 그래서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만주로 넘어올 때 그 길가에 초막을 지어놓고 밤새도록 집신 만들어가지고 한국에서 그 어려운 사람들이 그리 넘어올 때 그 나눠줬던 그 스님이에요. 스님인데, 이분은 그냥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는 스님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으면 행복감 뭡니다. 뭐, 요 다른 말로 하면 칸트라는 사람도 행복의 조건을 두 가지 했습니다. 하나는 일하라 했거든. 첫 번째가 일하라. 행복의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인간관계, 사랑하라. 여기 나오는데, 여러분 가만히 방에 앉아가지고 생각만 하는 사람은 행복과 거리가 아주 멉니다. 무엇이든지 일하세요. 운동도 일이죠. 무엇이든 몸을 움직이는 무엇을 하는 것이 행복에 다가갑니다. 그 다음에 뭐 건강을 넣어도 되는데 제가 건강은 우리 시대 다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꿈을 넣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나이가 암만 많아도 꿈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저도 제 주위의 사람들 보면요, 친구들 카톡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벌써 나이에 다 살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늘 이런 친구들은 인생 뭐 별거 있나 이런 거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런가 하면은 나이를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과욕은 안 해요.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한국의 제가 이야기하는 심리학에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 중에 소아미 이동식 쌤이라는 분은 90 넘어까지 의사로서 정신과 의사로서 활동하다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다 80 후반에 책 씁니다. 80 후반.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도 86살에 자서전 씁니다. 근데 뭐 요즘 우리 시대 보면 이게 천양지차가 돼요. 내가 시골에 집에 있다 보면 어떤 사람 지나가면서 이래요. 뭐 낯선 사람이기나 잠깐 지나가면서 아이고 이제 뭐 저는 한갑 진갑 다 지났는데요. 뭐 이라고 지나갑니다. 근데 그게 뭐 나이입니까? 한갑 진갑이 나이냐고 그죠? 그게 무슨 나이냐고 지금. 그거 뭐냐 사고방식 그렇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꿈이 없죠. 꿈을 꾸지 않습니다. 꾸잖아. 근데 80 넘어가지고도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은 꿈이 있잖아요. 꿈이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사람은 굶어도 죽고 병들어도 죽지만 꿈이 없어도 죽습니다. 꿈을 가져야 돼요. 죽는 순간까지 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요거는 제가 밑에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야기를 해놨는데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태인들이 갇혀있던 수십만 명의 유치원들이 전부 불에 그 가스실에 넣어가 태워서 죽였잖아요. 가스실에 죽이고 태웠던 곳인데 그것은 마지막에 독일이 패망하고 살아남는 사람이 불과 수십 명이 살아남아요. 수십 명 다 죽거든. 그런데 그 중에 살아난 한 사람이 뒤에 하버드 대학 가서 이 심리학과 쪽에서 유명한 그 사람 의사였습니다만 그 심리 치료 이론을 남긴데 이 사람이 로고 세라픽 해서 딴 말로 하면 의미 치료라는 그 심리 치료 중요한 이론을 남겨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살아가는데 항상 삶의 의미를 가져야 됐어요. 살아가는 의미를 찾는 사람은 훨씬 덜 늙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으면 덜 늙고 뭔가 일을 더 하죠. 근데 의미를 놓쳐버린 사람은 그냥 세월에 떠밀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큰 물에 떠밀려가지 뭐 가다 뭐 그런 사람 좀 빨리 죽어요, 사실. 빨리 죽는데. 뭐 죽고 안 죽고가 부질없긴 하지만, 그래도 살아갈 때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된다. 꿈이라고 해도 좋고, 삶의 의미. 그냥 자기가 하는 일에 그냥 뭐 하겠다. 물론 동양에서는 그것도 도인이 돼요. 그냥 하는 게 도인이 됩니다. 되기도 돼요. 그런데 실제 제가 주위에 책 속에는 그냥 무의행해가지고 물처럼 바람처럼 사는 게 돈이에요. 돈이라고 돼 있는데 내가 아는 주위 사람들 보면 다 열심히 일하더라고. 다 돈을 하더라고. 다 쉬지 않고 뭔가를 해요. 뭘 하거든. 그러면 책의 진리와 우리 주위에 실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 속의 진리대로 따라가지 말고 그거는 참고로 넣어놓고 실제 나의 삶은 무엇이든지 꿈을 꾸고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이제 나눌 줄 압니다. 왜?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요. 그런데 정말 큰 행복은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뭔가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남에게 뭘 챙겨주고 이렇죠. 최상의 가르침이 이거예요. 딴 말로 하면 사랑과 자비. 이걸 실천하는 사람이 최고의 행복에 다가서는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행복. 아까 제가 꿀벌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이 꿀벌들은 어쨌든 행복하겠지만 왜 이래 사느냐 꿀벌하고 이 일개미는 왜 그래 사느냐면요. 이 생물학적으로 설명하면
그 두 일겜이나 일벌은 DNA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대요. DNA가. 그들의 삶을 통제하는 DNA가 그렇게 몸속에 형성되어 있는데, 그 왜 그래 형성되어 있냐면, 원래 모든 생명체는 자기 이세를 낳기 위해서 목숨을 걸죠. 그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게 생명체예요. 그런데 이 일벌과 일개미가 그냥 일만 하고 사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자기 유전자를 여왕벌과 여왕개미가 대신 놔준다는 얘기예요. 자기 유전자를. 그렇기 때문에 이놈들은 자기가 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물학적 그래 설명하거든요. 그 유전자 분석을 해보면 여왕개미가 일개미의 유전자 50%를 알을 낳는데 다 그렇게 보내준대요. 그렇게. 그럼 뭐 내 자식이 여왕개미가 내 자식을 계속 낳아주는데 난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만 하면 돼요. 그거 내 자식을 낳아주잖아.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 일벌이나 일개미의 나눌 줄 아는 거는 여기 설명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DNA 자체가 그런 거고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너무나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속성이죠. 인간의 속성. 그런데 그걸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죠. 가끔씩. 드물게. 슈바이처 같은 그런 훌륭한 의사도 극복해서 하는 사람이고. 당연히 성인들은 다 극복하고서 그걸 극복해버렸죠. 내 중심의 삶을 극복해버린 사람인데,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요. 여기 나온 이야기 참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무주상보시라고 써놨잖아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뭐냐면은, 남에게 베풀 때 대가를 바라지 말고 베풀어라 이 뜻이 돼요. 전혀 대가를 바라지 말고 베푸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참 최고의 그러니까 가르침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좀 더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이 반대는 뭐예요? 이타적인 존재죠.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가는 거는 부처님 말고는 사실은 성인 아니고 불가능하다고 나는 봐요. 안 돼요. 자기 중심에서 어떻게 타인 중심으로 갔냐고. 그럼 중간에 영역이 있습니다. 이 중간. 이 영역에만 와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중간은 뭐냐면 자리리타예요. 자기도 위하고 남도 위하죠. 균형이 있죠. 내만 덕보자는 게 아니고 나도 좀 먹고 살고 니도 먹고 살자는 거거든. 요 중간 영역. 바로 이 이기적에서부터 이타적으로 내 중심에서부터 타인 중심으로 바로는 못 갈 거예요. 늘 이 중간 영역에서 그래 나도 좀 살아야 되지 않나. 그리고 니도 살자. 이것이 참 인간 세상에 아름답습니다. 저는 행복도 그저 그런 정도로 갈 때 이것이 최고의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짧은 시간인데 일단 여기까지 지금 이야기 1차적으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는 여러분들 질문이 하고 싶은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마치는 시간은 8시 반 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